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바이든 행정부는 1년에 12만 5천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을 위해 $10,000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전부터 인플레이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연방판사는 화요일 늦게 바이든 행정부가 주정부의 절차 금지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긴급 낙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주에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플로리다 공화당 소속인 론 드산티스 주지사에 대한 도전자로 전직 공화당 주지사였던 찰리 크리스트 하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동료 행정위원회와 함께 플로리다주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념적 의제인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플로리다 납세자와 은퇴자들에게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주 자금을 투자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마이애미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트레일러 히치 배선과 관련된 화재가 잇따르자 대형 SUV 차량 소유주들에게 건물에서 떨어진 실외에 주차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리콜이 이루어졌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현대 팰리세이드 24만 5천 대와 기아 텔루라이드 3만 6천 대가 그 대상입니다. 한편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어제 김포국제공항에서 미국행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현대차 전략기획 담당 공용훈 사장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한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결과 여성 사업가인 티나 포르테가 연방 하원 14선거구 공화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로써 포르테는 현직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오는 11월 맞붙게 됐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나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요.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10,000까지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로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이 연방정부 예산에서 대출을 해준 것인데 그 대출을 다시 돌려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연방정부의 빚이,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연방정부에 약 3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추가될 것이다. 10년 동안에 9,800억 달러가 지출될 것이다. 이런 이제 계산들이 나왔습니다.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바로는 향후 10년 동안 2,942억 2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고요. 또 PWBM이라고 그래서 펜워턴 예산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펜워턴 버젯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3,291억 달러의 적자가 지금 추가될 것이다.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이제 연방 예산처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뭐 3천억 달러 가까운 적자가 2022년부터 2031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이제 이런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펜워턴에서 연구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3,291억, 약 3,300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된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강행시켜가지고 통과시켰던 그 지출 예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3천억 달러, 10년 동안 3천억 달러의 정부 적자를 줄여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3천억 달러까지 줄이지는 못한다. 많이 줄여야 한 1,400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의회 예산치에서 나온 결과 추정치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통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법안을 만든 사람들의 말을 100%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3천억 달러의 적자를 10년 동안 줄여줄 것이다 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시키자마자 3천억 달러, 그 똑같은 액수인 3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빚을 더 늘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오늘 발표한 겁니다. 학자금 탕감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빚 탕감해주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이 학자금 탕감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양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엘라바마주의 옐로우 해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이익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힐, 의회 전문지인 더 힐 같은 경우도 약간 좌편향 매체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더 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대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학생 대출자 보호센터의 주장을 전하면서도 그러니까 학자금 탕감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좋은 겁니다.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지만 12만 5천 달러로 설정된 현재 소득 상한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더힐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2만 5천 불 번다 그러면은 잘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정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10,000불 빚을 못 갚아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이 학자금 빚이라는 게 한꺼번에 갚는 것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천천히 갚는 것인데 10,000불이라고 따지면은 10년으로 하면 1년에 1,000불, 한 달로 하면은 100불도 안 되는 돈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10,000불 탕감의 효과라는 게 그런 것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불도 굉장히 아쉽죠. 하지만은 12만 5천 불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봉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0불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드는 이것은 상당히 말도 안 되는, 더군다나 앞으로 10년 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이든 스스로가 책임지지도 못할 기한입니다. 당장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다시 나온다고 해서 당선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당장 2025년이 됐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복귀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적자 늘리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다. 이런 정책이 오늘 발표된 시점을 사람들은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이거죠. 자, 본격적으로 9월 초부터 본격적인 선거 유세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9월 초면은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유세전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걸 딱 일주일 정도 앞에 이러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선거 전략일 거다. 선거 책략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선심 돈 쫙 풀어가지고 포퓰리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돈 풀어주고 유권자들로부터 표 많이 얻기 위한 이런 선심성 정책이다. 한편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고군분투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어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빚져가지고 공부만 한 학생하고 빚을 안 지려고 그냥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한 학생하고 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빚 안 지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한 학생의 그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펜 월턴 버젯 모델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1만 달러 계획에 따라서 탕감된 부채의 약 70%를 소득 분배 상위 60%에 속하는 가구가 그걸 가져간다. 그러니까 전체 학자금 빚을 갚아주는, 탕감해주는, 빚 안 갚아도 되라고 탕감해주는 거의 70%는 상위 소득층 60%가 가져간다. 약 30%가 소득 분배의 하위 40%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자금 융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학교 졸업증, 대학 졸업증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뭐 학자금이 꼭 대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의 박사과정까지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고학력자가 돼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에 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공부했다, 학자금 융자를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돈 잘 버는 자리에 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인데, 그런데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과연 이것이 뭘 기준으로 옳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자들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1만 달러로는 부족하다. 지금 여기 그 통계치에 보시면 스태티스티카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10,000달러 정도 빚을 지고 있는 학생은 한 1,500만 명 정도 추산되고요. 2만 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2,420만 명. 3만 달러는 3천만 명. 4만 달러 빚진 사람은 3,300만. 5만 달러 빚진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총 미국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면은 4,500,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그런데 4,500만 명. 이 정도 빚을 지고 있다는 건데, 보면은 4,500만 명 중에서 10,000달러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3분의 2는 10,000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5만 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보면 상당수, 이 폭을 보면 상당수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10,000달러 정도 빚을 갚아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좌파들입니다. 학자금 대출 구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또한 인종적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노력을 홍보하고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색인종 대출자들, 특히 전문가들이 더 많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인 대출자들이 직면하는 불균형적인 부담에 주목하고 있다. 흑인 대출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이자로 대출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학자금 대출 그 자체만 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상환 능력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솔직히 그 주장은 저희는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만, 왜냐하면 돈 꿔주고 갚는데 피부색 보고 돈을 꿔주고, 이런 시대가 지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흑인 대출자들, 학자금 대출자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논란이 지금 계속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바이든이 발표한 학자금 탕감에 대한 발표는 보수주의자들도 반대하고 진보주의자들도 성에 차지 않는, 만족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이다. 결국은 어느 누구도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일을 잘못해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되돌려서 일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40년 정치인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정치적인 셈법에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진정 이 나라를 위한 게 무언지,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게 무언지 생각하는 데에는 지금 한 수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이런 상황이다. 수소수는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독소 제거, 당뇨 및 면역력 개선 효과에 탁월합니다. 알카하이드로의 수소 알카리 이온수기는 1100ppb 이상 수소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수소수 생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인증 제품입니다. 수소수 정수기 알카하이드로 404-989-2000번 404-989-2000번. 예, 텍사스로 가보겠습니다. 텍사스의 한 연방판사, 이 사진에 보시는 바로 이 인물인데요. 제임스 웨슬리 핸드릭스라는 연방판사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판사로 지명한 그런 인물인데, 이 핸드릭스 연방지법 판사가 어제 늦게 판결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는 연방인적서비스부를 얘기하는데요. 보건인적서비스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보건인적서비스부가 지침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뭐냐하면 응급실로 들어오는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여하 막론하고 낙태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곧바로 낙태 시술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 다 응급실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응급 환자들을 위한 정부 보조, 예산 보조, 뭐 메디케이드를 비롯해서 여러 의료 예산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까지 지금 지침들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주마다 지금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는 낙태를 요구할 때 낙태 시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연방 보건 인적서비스부의 지침인데, 그 지침을 의료진들이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각 주마다 낙태를 금지하는 법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주에서는 허용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방에서 그렇게 연방보건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의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 주법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없는데, 낙태 시술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느 쪽 장단을 맞춰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각 주별로 이번에 그 연방보건부의 지침에 대한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 그런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텍사스주에서 연방정부의 지침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핸드릭스 판사의 판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연방보건인적서비스부의 지침이 무허가다, 허락받지 않은 지침이다라는 것이고요. 권한이 없다는 거고요. 연방법의 본문을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장은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판사는 전국적으로 지침을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보건인적서비스부가 그 지침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텍사스의 응급의료 및 활성노동법에 대한 해석과 두 개의 낙태 반대 의사단체에 반대하는 것만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 주에는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가 두 곳이 활성화되어져 있는데, 이 두 단체에 대해서 보건인적서비스부가 무엇인가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로 이 단체들이 제재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 또 텍사스 주가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 및 활성노동법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니네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라고 지금 금지한 겁니다. 해석을 금지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에 들어오면 일단 생명을 살리도록 연방법이나 대부분의 주들이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법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응급실에 실제로 가보시면 벽에 붙어있는 그 공지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런 걸 다 붙여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이 사람이 보험이 있던 없던 돈이 있던 상관없고 뭐 피부색이 검든 하얗든 노랗든 뭐 인종이 뭐든 이런 거랑 아무런 관계없이 응급실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제일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지금 연방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산모의 생명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나 핸드릭스 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도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산모의 생명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태아의 생명도 당연히 구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응급치료법의 의미, 원래 의도인데, 그런데 왜 연방보건인적서비스부는 산모의 건강 상태에만 자꾸 집중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산모의 선택권이라는 부분에만 왜 자꾸 집중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핸드릭스는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아이다호주의 전면 금지 조치가 텍사스주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일한 연방 법규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또 다른 판사의 판결이 오늘 나올 예정인 가운데에 판결을 내놓았다. 이제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 주마다 여러 주마다 이제 이 연방 정부의 규정 지침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소송이 막 벌어지고 있고 판례들이 지금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로 vs 웨이드 판례에 대해서 그건 이제 연방 법이 낙태의 권한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뒤집어 놓았죠. 지난 6월 달에 연방 대법원이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돌려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낙태와 관련된 모든 결정 권한은 연방 대법원 입장은 그건 주의회에서 하라 이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연방 대법원의 취지이고요. 하지만 지금 그것은 법조계, 사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행정부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행정부에서는 그 낙태 다 시술 필요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사법부에서 못하게 한다면 그렇다면은 생명을 꼭 구해야 하는 응급실에서만이라도 낙태해 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막 강하게 밀고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결정 권한이 각 주 의회에 있기 때문에 주 법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결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방정부의 지침은 산모와 태아 모두를 보호하려는 이 응급의료 및 활성노동법의 본문을 훨씬 뛰어넘어 낙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두 사람이 직접 충돌할 때에만 주법을 선점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판사 핸드릭스 판사의 판결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낙태에 대해서 이 법이 침묵하게 만들려고 연방 정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원래 법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법이 연방에서 이야기하는 응급치료에 관한 법과 그 주에서 이야기하는 낙태금지법 이것이 서로 충돌을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주법이 우위에 있다. 주법을 먼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핸드리스 판사의 판결입니다. 각 주에서는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을 두고 바이든의 보건부는 생명을 위해서 낙태 시술을 응급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인데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서 안 된다라는 주장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힘을 얻게 됐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주마다 서로 다른 지침과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전국적으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지금 찾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텍사스주의 결정은 다른 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도 가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어제 예비선거를 치렀죠. 지금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은 공화당 후보들보다는 민주당 후보들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플로리다 주에서 공화당 후보는 뭐 거의 다 결정이 돼 있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드산티스 주지사가 지금 재선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도전자 없죠. 공화당 내에서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과연 누가 드산티스 주지사의 맞상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찰리 크리스트 이분인데요. 찰리 크리스트 이분은 원래는 공화당이었습니다. 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주지사를 했습니다. 담임 주지사를 했던 거죠. 인기가 없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담임 주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0년에 그러니까 주지사 4년 하고 다시 주지사로 출마한 게 아니라 연방 상원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공화당 내팽개치고 무소속으로. 예. 그때 사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플로리다 주지사를 한 사람이 이 양반인데 공화당이었는데 주지사를 공화당으로 해놓고 그리고서는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를 했던 겁니다. 떨어졌죠, 당연히. 예. 그때 떨어졌고요. 그 뒤에 아예 그냥 민주당으로 가버립니다. 민주당으로 가버렸고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플로리다 민주당에서 그나마 이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플로리다 민주당의 기득권층이 이 크리스트 후보를 계속 밀어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힘이 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가 주지사 하겠다라고 들고 일어났던 니키 프라이드라는 후보가 있는데 바로 이분인데 니키 프라이드는 현직 그 공무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다 투표를 해서 선출돼야 되는 장관직에 있습니다. 농무부 장관 하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주에서 농무장관 이 위상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다들 공화당원들이 전부 다 장관직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유일하게 지금 민주당 여성이 지금 장관직을 플로리다주에서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해서 둘이 가장 크게 경합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기득권층이 밀어주고 있는 찰리 크리스트 쪽으로 기울어서 결론이 그렇게 났다. 크리스트가 59.7%를 얻었고요. 니키 프라이드는 35.5%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났죠. 올해 66세의 크리스트는 지금 전직 공화당에서 주지사했던 사람이 지금 무소속 거쳐서 민주당에 가가지고 하원의원하고 있다라는 그 전력만 가지고도 공화당원들이 보았을 때에는 조금 좀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로리다 민주당에서 보았을 때는 현재 플로리다의 전체적인 정치 색깔 분위기로 보았을 때 급진 좌파가 나서는 것보다는 온건파로 보일 수 있는 인물, 온건파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온건파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중도 좌파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 플로리다 11월 달에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크게 승리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원 숫자가 민주당원 숫자를 앞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문데 등록된 유권자 숫자로 이야기할 때 민주당에 등록된 유권자 숫자가 플로리다에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에 등록한 유권자 수는 5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20만 명 정도 지금 더 공화당이 많이 등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사 이래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1월 중간선거에서 플로리다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공화당 캐비넷 안에 여러 장관들 중에서 이제 그 강요 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강요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강요였는데 이번에 주지사 선거 출마하면서 자기 자리를 내찾기 때문에 농무부 장관 자리, 이 플로리다 농무장관 자리에 지금 민주당, 공화당 해가지고 서로 막 후보들이 나와서 어제 예비선거에서 후보가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은 공화당의 심슨 후보가 65%를 받으면서 지명이 공화당 쪽의 후보가 됐고 민주당 쪽에는 블레머 후보가 50%를 지지율을 얻으면서 지명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전국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공화당 표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 농무부 장관도 유일하게 민주당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도 공화당으로 좀 뺏기게 생겼다. 이번 중간선거 지나고 나면은 플로리다 주의 행정부는 완전 공화당 일색으로 자리가 잡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지역의 지금 장관들 좀 보면은 연방 하원 1선구에서 맷 게츠 의원 69.7% 얻으면서 역시 후보로 또 지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플로리다 주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전국구로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7선거구에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코리 밀스가 37.9% 얻으면서 지명이 됐다. 10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 맥스웰 프로스트가 역시 34.7% 얻으면서 지명이 됐고요. 11선거구 공화당에서는 데니얼 웹스터 현 의원이 51.1% 과반수를 넘기면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직 공화당 의원들이 대체로 다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요. 연방 상원 후보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벨 데밍스가 84.3%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의 연방 상원 후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벨 데밍스. 그리고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현 의원이 지금 도전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오 의원하고 벨 데밍스 간의 연방 상원 선거전이 또 치러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역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공화당에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정치 연구가들이 플로리다는 이제 공화당이 판치는 레드 웨이브가 부는 그런 지역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선거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크리스트 후보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크리스트는 자신이 프로-초이스 그러니까 친선택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친낙태파라는 이야기죠. 낙태 찬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2010년도에 주지사 막판에 있을 때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다. 임신 3개월 차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하면서 나는 친생명이 아니라 친선택파다 이렇게 지금 본인을 표현하고 있고 여성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낙태 문제를 지금 선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태가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고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금지 예외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부상을 막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태아가 치명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차피 이 태아는 태어나도 죽습니다라는 뭐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이 되고요. 뭐 근친상간이니 강간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라거나 뭐 인신매매에 의해서 또한 원치 않는 그런 아이를 가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15주가 지나면 낙태 예외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한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공화당 쪽을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이슈인 것 같다라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크리스트가 그렇게 공략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선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낙태 문제를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들고 나올 것 같다.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 주지사고 현직 농무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요회의하면 항상 같이 회의를 하겠죠. 실제로 어제 아침에 강요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장관들 모아놓고 주지사가 집도해가지고 강요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드산티스 주지사가 약호를 준 겁니다. 뭐냐 하면은 뭐 행운을 빈다 뭐 이런 말을 해줬던 겁니다. 그 진짜 행운을 빌었겠습니까? 그냥 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근데 이 니키 프라이드는 이거 주지사가 하필이면 예비 선거를 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강요회의를 열었던 그 타이밍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이기는 것을 지금 주지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견제하려고 지금 이러한 정치 쇼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막 맞받아치셨습니다. 결국 결론은 떨어지고 당선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좀 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드산티스 주지사가 플로리다주를 굉장히 잘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를 보수 주지자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데 플로리다주의 분류는 레드 웨이브 어느 정도까지 빨갛게 뒤바꿔 버릴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플로리다 얘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 되겠네요. 플로리다 주의 행정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행정위원회는 행정 강요들이 중심이 돼서 주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위원회와 함께 플로리다 주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념적 의제인 ESG를 고려하지 않고 플로리다 납세자와 은퇴자들에게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주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ESG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투자해라. 정부의 자금을 어딘가에 투자할 때 ESG는 고려 대상에서 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드산티스는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인 애슐리 무디하고 지금 플로리다 주의 최고 재무 책임자, 뭐 재무장관쯤 되는 주 재무장관쯤 되죠. 지미 페트로니스를 포함한 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고요. 이 행정위원회의 투자펀드 매니저, 투자자문사의 수탁 의무에 대한 이번 업데이트는 수탁자가 투자 결정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ESG 고려 사항이 플로리다의 연금 투자 관리 관행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ESG가 뭐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시간을 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그 다음에 social, 사회, 그리고 governance,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 세 가지 사항이 돈과는 직접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ESG입니다. 그러니까 ESG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ESG 레이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ESG 레이팅이 좋게 이제 매겨지게 되고 그런 ESG 레이팅이 실제로 금융가에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의 하나의 지침이 되어주는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는 회사냐,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회사냐라는 그러한 가치평가의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 잣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지금 월스트리트가에서는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ESG 정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결국에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어떤 이러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들이 신경을 자꾸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것이었고요. 그 환경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기후 대책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들을 이 기업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던 거죠.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들었던 게 스타벅스에서 컵을 자기가 먹는 재활용 컵을 가지고 오면은 뭐 커피값을 깎아준다거나 뭐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 혹은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로 인식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ESG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공장 시설을 갖추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포함될 수 있고요. 소셜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그 사회 정의 문제, 형평성, 포용성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 안에 좀 더 많은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성을 더 높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아주 균일하게 취급당하게끔 형평성 있게 취급당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내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소수민족이라든가 혹은 이제 소외당하고 있는 사회계층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하나의 덕목이 되어주는 이런 이야기인데 말로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용할 때 문제의 소지들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역차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버넌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사내 정책 문제인데 예를 들면 회사는 무조건 능력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리 추구가 회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 회사 구조에 당연한 것인데 근데 ESG라는 것을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기업 내에서는 능력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흑인 인구 비율이 30% 정도 되니까 적어도 간부들도 비율이 30%는 흑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상들이 ESG에서는 당연한 발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셜 부분과 거버넌스 부분에서 그거는 당연히 직원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비례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 중심이 아니라 피부색 중심 정책이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ESG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통적으로는 재무제표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는. 그 회사가 건강한 회사냐는 재무제표 보면 다 나온다. 이게 옛날 우리가 했던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은 바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고 발전하는 회사인지 아닌지 한눈에 숫자로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당연한 겁니다. 기업은. 그런데 그게 아닌 이러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뭐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회사를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근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 쪽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들과 연결이 된다. 결국은 정치계와 정계와 재계가 서로 야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ESG라는 것이 결국은 정계와 재계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담합하게 하고 야합하게 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한다는 거죠. S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도 결국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라든가 1619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진 좌파들이 지금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아젠다, 특히 LGBTQ 문제 같은 경우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를 결국은 또 급진 좌파 민주당 이들과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야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ESG라는 그 정책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 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하지만 그 실상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진 좌파들 특히 급진 좌파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서로 이 똘똘 뭉쳐서 담합하게 해주는 오히려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결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을 하게 하는 하나의 또 도구화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에서 선거 청년법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유권자 탄압하는 거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들고 일어나죠. 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조지아주 보이콧하겠다. 대기업들이 그렇게 들고 나오는. 물론 조지아주를 이끌고 있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뭐 그러한 위협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잘 버텨주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들이 이제 나온다.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주에서 연간
영화 제작하고 TV 프로그램 제작하는 거가 시장이 한 400억 불 정도 규모로 성장해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헐리우드에서 우리 영화 제작 주저해줘서 안 하겠다라고 보이콧해버리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거든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영화를 찍는 곳입니다, 조지아주가.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많이 촬영하는 장소가 되기까지 조지아주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죠. 뭐 세금 공제를 30%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애써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네들이 혜택 받은 건 다 받아왔으면서도 조지아주에서 보수 쪽의 정책이나 법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거 발끈해가지고 조지아 보이콧하겠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 그것도 민간 단체, 민간 기업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웃긴, 민간 단체나 기업들이 왜 정치에 직접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결국에는 ESG라는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행동 대장화, 정치적인 무기화 하는데 이게 사용이 됐다라는 지적이 근래 몇 년 사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서는 주정부의 자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ESG 부분은 고려하지 마라. 그냥 재무제표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여기다가 투자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것만 보자 이거죠, 단순하게. 그러면 오히려 더 심플한데, 회사 자금을 갖다가 ESG 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도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급진 좌파 정권과 결탁되기 쉬운 이슈들로 얽혀가지고 그들과 한 패거리가 돼버리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플로리다 주의 주 자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요.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주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SG 지침은 몇 년 동안 월가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ESG의 지침이라는 것이 종종 기업의 다양성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레리 핑크라는 블랙락이라는 곳의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후변화를 투자 전략의 일부로 고려하는 것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ESG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꾸 ESG, 그러니까 MSG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ESG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꾸 정치적인 거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100% 정치적입니다. 100%. 앞서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ESG는 기업들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ESG 레이팅 같은 거 신경 안 쓰게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월스트리트이 이 중국의 자본에 잠식되어져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 월스트리트이 기업들을 쥐고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지표입니다. ESG는. 이거 반드시 버려야 한다. 플로리다 주가 이번에 아주 좋은 행보를 보여줬고, 다른 주들도 이것을 모델로 해서 따라하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알카 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예,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의 날벼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리콜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아자동차의 텔룰라이드하고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둘 다 인기 모델들이죠.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 SUV 시장에서 한국차가 상당히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저희가 보기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리콜 조치가 치루어지게 됐고요. 사실은 뭐 아주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최근에 이 화재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면서 논란이 지금 계속 되어오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화재 사건,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이 난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됐던 앞부분에, 여기 부분, 자동차 앞부분에 이제 해치가 있는데, 그 해치 부분에서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일단 현대자동차 딜러들은 중간 수리 차원에서 배선 점검하고 퓨즈를 제거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발표가 나와 있는데,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임시 수리 조치, 리콜은 발표가 됐으나 어떻게 수리를 해줘야 될지 지금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대, 기아차 모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AP통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문제가 없어질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을 더 끌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현대 팰리세이드하고 기아 텔루라이드 36,000대, 팰리세이드 245,000대는 일단 리콜이 시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델들은 당분간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야 뭐 사고 팔수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차를 파는 딜러십에서는 이 차들을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입장에서 빨리 수리 방안을 찾아내서 리콜 조치를 완수하고 차량 판매를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더군다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통과되면서, 입법이 되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텍스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 텍스 리턴이 지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전기차를 살 경우에. 그런데 전기차를 살 경우에 7,500달러 중에서 3,750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여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부분에서 3,750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750달러는 부품이, 원재료가 미국과 FTA 협약을 맺은 나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지금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오닉 5라든가 EV6 같은 이런 그 전기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7 나올 걸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전기차 시장,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데 미국이. 근데 이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나와 있는 세금 공제, 7,500달러의 세금 공제 부분인데, 이걸 지금 못 받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거 다 한국에서 조립해가지고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3,750불 혜택을 못 받고, 두 번째 3,750불 혜택도 받기가 어려운 게 배터리 원재료가 거의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받기 좀 힘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지금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라바마 몽고메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를 조립을 하겠다라는 발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조립을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도 일단은 생산 라인 중에 한 라인 정도를 전기차를 조립하는 곳으로 바꿔놓는 작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니까 적어도 3,750달러의 세금 공제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리튬, 니켈 이런 배터리 핵심 부품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요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배터리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과연 그 원자재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이게 지금 혜택을 못 받을지에 대한 그 정확한 기준선이 지금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보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설사 3,750불 2분의 1 중에서 한 부분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포드라든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올릴 전략을 세우고 올릴 계획들을 다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조금은 손해 볼 수는 있겠으나 마진율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차량 가격을 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3,750불, 한 4,000불 정도의 가격 차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성능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 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000불 차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조금 더 주더라도 4,000불 더 주더라도 나는 현대차가 좋다. 차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선택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없는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지금 미국으로 향했고 지금 현재 DC 아니면 뉴욕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조지아도 올 겁니다. 조지아나 알라바마도 직접 방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조지아주는 반드시 올 것으로 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 일정을 지금 6개월 앞당기겠다. 원래는 2025년 초에 공장을 가동할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지금 그거를 2024년 10월로 앞당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장이 그렇게 빨리 6개월 전에 움직이려면 착공을 6개월 전에 해야 되거든요. 착공을 그러면 원래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안에 착공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지아 주정부와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지아주도 방문할 거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의선 회장이 움직이는 일정에 전략 기획 담당을 하고 있는 공용훈 사장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도까지는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들을 지금 세워야 된다. 거기에 지금 리콜 소식까지 엎친 데 겹친 그런 상황이어서 좀 보기에 애처로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리콜이라는 거는 미국 자동차 업계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차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도 적어도 미국에서 도로교통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방치 안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사를 해서 리콜 조치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콜에 대한 부담을 항상 떠안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것 전기차 회사 운영자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 한번 그 도요타가 리콜을 조용히 덮으려고 질질 끌다가 엄청나게 벌금을 때려 맞으면서 휘청했던 것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그러한 꼼수 부리다가 휘청하는 꼴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bannerandprint.com. 각종 인쇄물, 배너, 스티커, 간판, 스니즈 가드까지 필요하신 모든 작업을 두고두고 마음에 드시게 해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전국 어디서든 웹사이트로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빠르게 출력해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678-274-7275. 예, 뉴욕에서도 어제 예비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도 진행이 됐고요. 지금 뭐 가십거리긴 한데 뉴욕에서 여성사업가로 활동하는 티나 포르테라는 인물이 이름에 포르테가 있는데 실제로 막 사진 보면은 아주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티나 포르테가 지금 공화당 후보가 됐다. 지금 이제 14선거구, 연방하원 14선거구의 공화당 후보가 됐다는 거고요. 그 14선거구의 현직 의원이 누구냐? 바로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지금 현직 의원으로 있는데 이 둘이 지금 맞붙게 됐다. 이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AOC 같은 경우 눈엣가시 같은 그런 나이도 어린데다가 도대체 말만 하면은
급진 좌파의 주장을 아주 서슴없이 내뱉는데 본인이 하는 말을 본인이 이해하고 주장하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과격한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엣 가시라고 보여지죠.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지금 AOC를 과연 무너뜨릴 수 있는가? 티나 포르테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 예, 이거는 뭐 재밌거리 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밌거리 같은 이야기고요. 정작 뉴욕 예비선거, 어제 선거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특별선거였었습니다. 제19 선거구의 특별선거였는데 92표 개표 상태에서 팻 라이언, 민주당의 팻 라이언이 51.1%를 얻었고 공화당의 마크 몰리나로가 48.9%를 얻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팻 라이언이 이긴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요번에 19 선거구가 아마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팻 라이언은 어제 같은 선거에서 18선거구 예비선거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선거는 19선거구에서 특별선거를 치루어서 이겼는데 지금 올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는 18선거구로 출마를 합니다. 팻 라이언은. 그리고 지금 요번에 팻 라이언한테 아깝게 진 마크 몰리나로 같은 공화당 후보는 19선거구에 또 예비선거 출마를 해서 지금 공화당 후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기게도 특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는데 그 두 지역이 18, 19로 또 나뉘어 가지고 중간선거에서는 다른 선거구로 둘이 나오게 된다.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 어쨌든 예, 선거전에서 총기 문제하고 낙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치루어진 아주 주목받는 선거였다 해가지고 이제 관심들을 좀 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적어도 뉴욕주의 이 허드슨 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쪽에 손을 더 들어주는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그러한 투표 결과를 보여준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뉴욕 타임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실제는 곧 작은 지역에서 벌어진 일만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나오는 미국 뉴스를 가끔씩 보다 보면은 실소를 금치 못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뉴욕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마치 미국 전체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호들갑 떠는 그러한 번역 기사들을 볼 때 좀 실소를 금치 못한다. 그건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미국 전역이 다 그런 게 아니니까. 하여간 이 번역해서 한국에 나오는 기사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번역되는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띄어서 저는 아주 그게 볼 때 되게 우스운데 좌파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씁니다. 미국에 있는 좌파 언론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벌어진 일인데 마치 그게 미국 전체의 결과인 것처럼 뻥튀기 하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이 초보 번역 기자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렇고요. 또 톰 리드 전 하원 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울 보궐선거도 있었는데 이 특별 보궐선거는 95% 개표 상황에서 공화당의 조셉 샘폴린스키가 53.3%를 얻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맥스 델라 피아 후보는 46.7%를 얻어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톰 리드 의원의 빈자리를 메꾸는 보궐선거는 공화당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뉴욕주를 보면은 주 전체가 좀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뉴욕이 민주당 텃밭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지역별로 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은근히 여기저기 많이 지금 섞여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여서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고 이제 조금 있다가 플로리다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리는 행사를 위해서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합회하고 올랜도 당국하고 협력해서
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하러 갑니다. 취재하러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좋은 성과들이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취재 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저희가 뉴스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짧게라도 생방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거나 혹은 이제 중요한 소식이 있을 경우에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플로리다주에 계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올랜도에 가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 아니면은 토요일 오전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저희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때 시간을 좀 내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에요. 혹시 저희 한번 만나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시간 내서 한번 차라도 한 잔 같이 마시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뉴스 브리핑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뉴스 브리핑 정규 방송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고, 하지만 그 전까지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 여러 형태로 전해드리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